어떻게 하는 그게 더 문제지. 아무튼 자기의식을 봅시다. 자기의식은 지금 아주 이 진절머리가 그냥 그러함, 그냥 그 자체로 그러함이라는 것에 나는 거기서 진실을 찾으려 했고 나는 모두 실패로 돌아왔구나. 진실은 구별 아닌 구별이구나 라고 외치는데 구별 아닌 구별이구나 하면서도 사실은 구별 아닌 여기에 힘을 꽉꽉 주면서 그걸 외쳐. 구별 아니구나. 나와 다른 놈이 여기에 있는 거를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겠어. 이런 종류의 태도로 출발해요. 그래서 첫 이름이 욕망입니다.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활동은 먹어치우기예요. 내 앞에 내가 마주치는 다른 놈을 하나도 내가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먹어치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동물적인 거죠. 이제는 그냥 그 자체로 그러함을 대변하는 카테고리가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생명이라고 칩시다. 다른 생물들. 욕망이 향하는 대상은 생물이라고 해결이 얘기하고 생명이고 그 생명을 대하는 욕망의 활동은 먹어치우기. 뭐든지 없어져. 먹어치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망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또 있어야만 해. 다른 목표를 또 찾아야 돼. 또 먹어치워. 없어져. 또 다른 목표를 또 찾아야 돼.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지.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욕망이 계속 또 대상을 낳고 또 욕망을 낳고 또 대상을 낳고 또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는 이거는 하여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꼴이에요. 자기의식의 첫 번째 모습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온 그 유세물을 보면서 얘기하면요. 자, 이제 4장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세부 구분이 있어요. 이제 1장이나 3장에서는 그냥 절 구분이 없어요. 쭉쭉 나왔는데 4장에는 이제 절들이 나오는데 일단 아무 제목 없이 도입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A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B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세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 A절, B절로 나누는데 첫 번째 도입부에서 나, 자기의식을 부르는 쉬운 이름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자기의식. 나는 그냥 그러함을 거두는 활동이라고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고 부정하는 활동이라고 일단 그렇게 붙여주십시오. 부정. 근데 그 완전한 부정의 방식은 거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식 단계에서 특히 욕망이라는 맨 처음 단계에서는 그것도 거두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먹어서 내가 되니까. 근데 이게 하여튼 가장 그러니까 원초적이라고 할까요? 원초적이고 존속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거. 생명 세계에서 나타나는 방식, 동물계에서 나타나는 방식. 그래서 그냥 그러함 이게 이제 그냥 그 자체로 그러함 안지시죠. 안지시라는 거를 부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부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그 부정을 위해서도 안지시는 계속 살아나야만 되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이 친구는 나중에는요. 요거를 그 밑에 자기를 마주하면 다른 놈을 마주하면 거쳐야 하는 성립함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자기를 마주함이 뭐냐면 자기의식의 구조입니다. 네? 나의 구조예요. 자기의식은 이걸 추구해. 이 상태가 돼야 만족을 해. 내 앞에 다른 놈을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 이 꼴을 못 봐. 얘를 없애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얘를 내 뜻에 맞게 만들어야만 해. 심지어 천하가 다 아는 인륜적인 그런 덕목 착하게 살자 이것도 내가 아는 밑에 착하게 살자 몇 월 며칠 교장 안돼 이걸 써야 기분 좋아.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마주하면 다른 놈을 마주하면 거쳐야만 합니다. 그건 아까 이제 욕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정신현상 저술의 전개에다가 붙이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식 단계는 의식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의식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자가 자기의식이고 이 바통에는 의식이 겪은 모든 일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의식은 얘와 결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랄까 가련한 운명이라고 볼까? 쟤를 또 부정해야만 자기의식인데 쟤를 완전히 부정해서 쟤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너는 계속 내 옆에 따라오려. 나는 너를 계속 이렇게 부정하면서 달려가야 돼. 이상한 꼴인데 아무튼 그런 꼴이 돼야 돼요. 다윗이 죽인 그 수많은 시체들이 솔로몬 옆에 따라오고 있어. 야 돼. 그래서 해겔의 문장도 적었는데 해겔의 문장은 웬만하면 읽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이거 광고 드립에서 좋은 거를 그래도 골라봤어요. 엄선. 자기의식은 감각적이며 지각된 세계의 존재로부터의 회귀이며 본질적으로 다름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의식은 돌아옴으로써만 성립해. 그러면 어딘가를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놈을 거쳐서 나로 돌아오는 방식으로만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게 예고됐어. 나가 기본적으로 나나 관계라고 그랬지만 나라고 그랬지만 이게 공허한 동어 방법. 나는 나다. 이게 공허하잖아. 사실 이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꽤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게 없어.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하고 다른 게 없어. 심지어 사실은 감각적 확신 때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의 제목이 자기 확신의 진실입니다. 처음 등장한 자기의식은 자기 확신 수준에 되어 있어. 그래서 감각적 확신하고 똑같아. 나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 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감각적 확신이 이거 이랬던 거하고 사실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얘는 아까 그 감각적 확신은 이거 이렇게 뭔가 하여튼 뭘 누리고 있다면 얘는 꽤 그러면서 막 가고 그냥 뭐든지 그냥 의자도 막 뒤집어 엎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하여튼 내 손으로 뭐 어떻게 변화를 시켜놔야 돼. 그냥 놔두고 못 빠져. 근데 나는 나다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공허하지 않다는 거를 그리고 이게 공허하지 않다는 거를 정말로 이것을 공허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나는 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라고 불리는 특별한 대상에서 나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의식의 진실이에요, 사실. 그 진실이 상호인정이라는 방식으로 살짝 예고가 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주한 너에서 나를 볼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는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어. 한국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제도를 공유하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법이 중요해요. 이럴수록 이게 해겔의 보수주의적 면모이라고 하시겠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말한 거예요. 만주벌판에서 뭐 처음 보는 놈 두 놈이 딱 마주쳤어. 거기서 그 두 놈이 딱 이렇게 딱 마주친 상태에서 둘 다 어떤 자기의식 단계는 이루었어. 쟤를 뭐 마주친 상대방은 저게 진실이야, 섬겨야지, 내가 여기서 받아 적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어. 둘 다 저건 다른 놈이고 다른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 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에게서 저게 나군, 저도 나야, 그래, 야 반갑다, 거래해보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 자기의식, 욕망으로서의 자기의식, 오로지 부정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거 욕망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계가 뭐냐면 홉스의 자연 상태예요. 제가 이제 비교하자면 그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해결적인 정신이 반박에 확 출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똑같아. 만주법판에서 만난 두 놈이 딱 쳐다보고서 우리가 서로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혹은 너도, 그러니까 상생,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저놈도 그래도 뭐 천하의 인중을 알 것이고 도덕이 있을 테고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식에서 얘기하는 이제 상호인정이라는 정답이 살짝 제시될 뿐, 그 정답이 실현되는 것은 한참 뒤에요. 정신사학의 그 시스템 전개에서도. 왜냐하면 자기의식 나온 다음에 이성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야 정신이라는 연막이 사막인가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렇게 개인 두 명이 서로를 자기가 동등한 놈, 나는 너다라는 게 뭐 이게 똑같은 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인간 존엄의 문제에서는 나는 대등하다. 또 저놈도 양심이 있고 내가 양심이 있는 만큼 저놈도 양심이 있다. 저놈도 그러니까 개별성뿐만 아니라 일반성도 가지고 있다. 나도 개별성 아니라 일반성. 지금 그 보편적인 인간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저놈도 그렇다. 그걸 믿어주는 거거든. 그럴 때는 내가 쟤를 신뢰할 수 있고. 그게 둘 사이에 이루어지려면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란 제도, 문화, 관습, 뭐 여러 가지. 만주벌판에서 외톨이 늑대 같은 두 놈이 마주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뻔해요. 그냥 싹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생사를 건 투쟁. 우리가 인정투쟁이라고 막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인정투쟁이기도 한데 거기에 핵심은 생사를 목숨을 건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의 핵심은 둘 다 양편 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상대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대를 죽여서 잡아먹겠다는 거는 이제 그 도물 수준이겠지만 이 자기의식들은 그냥 그러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욕망 그 동물은 이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쪽에 이제 거의 그거겠지만 그냥 그러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자기의식 인간적 자기의식이라고 이제 합시다. 그런 말은 해결이 안 쓰지만 당연히 인간적 자기의식에는 뭐로 주로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동물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나타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동물성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아무튼 뭐 동물적인 활동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은폐하거나 뭐 하여튼 규제하거나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 밥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제일 중요해. 먹고 싸는 거, 그리고 짝짓기 하는 거, 이건 내 동물 활동이. 근데 싸는 거 하고 섹스는 철저히 은폐하고, 그다음에 먹는 건 또 굉장히 그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규율에 맞춰서 숟가락으로 밖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하지. 그걸 막 동물처럼 막 이렇게 집어먹으면 야만 나쁜 놈이라고 야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명 동물성이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고삐 안에 잡아 넣으려고 해. 문명이 그거 아니 너무 이거 좀 오반데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그 유명한 운베하는 인베 쿠토 프로이트라는 1856년생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쓴 문명 속의 불만. 그 문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질적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물성에 대한 제어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인간이지. 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살면서 불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거를 잘 분석한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조금 더 심해지면 단식하는 사람들 수행한다고. 근데 수행한다고 단식하는 사람들도 결국 뭐겠어요? 내가 동물에 그러니까 내가 동물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걸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나 자신에게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가진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움 참아가면서. 사실 그 생명이 없으면 자기는 죽어. 그렇긴 한데도 그건 난 생명에 불과하지 않아. 그렇죠. 생명에 불과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자기의식의 태도가 보세요. 그냥 그러한 심지어 내 생명은 그냥 그러함이지. 내가 뭐 이걸 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내 노동을 가지고 노력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내 팔을 사갖고 끼우는 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은하철도 공부해서 그거 하러 가는데. 그럼 나는 너다 하는 건 네. 너는 나다도 됩니까? 그럼요. 똑같아. 이거 대충으로 가는 거야. 내가 나는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게 대충으로 가는 겁니다. 상호 인정의 핵심부터 거기로 그냥 바로 갑시다. 가면 나눠 관계가 결국 우리라는 말의 표현이고 나눠 관계는 완전 대칭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놈을
놈이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인정하는 놈을 내가 인정해 주지. 저놈이 나를 안 인정해 주면 내가 인정해 주는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내가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인정의 핵심은 뭐냐면 단지 지금 우리가 감각으로 만나는, 그리고 우리는 감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생물체로서 그냥 그러함으로써 처지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예를 들면 뭐 만주골판에 만났을 때도 뭐 저놈은 털옷 입고 있고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이씨 나는 털옷도 안 입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갈돌들이 많아. 그럼 나 빨리 그쪽으로 가야지. 몽둥이 들고 후려패러 오는데 안 되지. 내가 무슨 뭐 천하무적도 아니고 빨리 자갈 뚫는 데 가서 딱 죽어야지. 가까이 오지 마. 몽둥이 내려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지가 달라. 처지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게 개별성이죠. 아까 우리 개별성, 일반성 그 도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특수한 처지에 있으되 단지 그 특수한 처지에 있는 놈만은 아니다. 저놈 스스로 그 특수한 처지를 부정하면서, 저놈 스스로 그 특수함을 부정하면서 어떤 일반적 양심 혹은 일반적 인간성 그 위로 도약할 줄 안다. 라는 걸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놈도 나한테 그걸 인정해 주면 그때는 이제 되는 거지. 그래? 야 아무튼 잘 살아보자. 뭐 어떻게 오른손 내밀어야 되겠네요. 오른손 내밀어. 뭐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문명사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전제가 있는 덕분에 우리가 취하는 서로에 대한 태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뭐 이득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득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 믿음이 좀 약한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먼저 경계하는 편이죠. 만족을 바래서 네.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네. 아주 넓은 벌판에 그렇죠. 단두 사람만 있다는 거. 그렇죠. 법도 없고 아니 제도도 없고. 머리 딴 사람이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단 두 사람이 만났어. 심지어 그래서 저놈이 어디 마을에서 사는 놈인지 늑대들하고 사는 놈인지도 몰라. 단 하나만 알아. 저놈은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도 저놈을 죽일 수 있다. 이게 홉스의 자연 상태. 완전 평등하지. 헤겔이 그 홉스에 대한 철학사 강의에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는 딱 한 가지래. 우리는 평등하다. 누구나 상대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살벌한 완전 불안정 그 자체잖아요.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 근데 눈빛만 딱 마주쳐도 바로 촉짓발로 다 그냥 막. 그런데 그런 상태를 홉스가 얘기함으로써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은 뭐냐면 사실 엄청난 평등이잖아요. 몸만큼 우리의 평등을 일깨워주는 물건은 드물어. 그래서 옛날 우리 양반들이 몸을 그렇게 천시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몸으로 따지면 그 집에서 돌쇠, 마당새가 훨씬 세. 그럼요. 그 쪽팔리잖아. 어떻게 보면 양반 그러니까 홉스의 자연 상태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땅에서도 그 가보년에 그 전쟁 지진한 가보년 아니 한 번 또 지났어요. 지난 2014년 가보년이었어요. 가보년에 그런 거 양반의 배에는 철갑을 둘렀다더냐.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기본 자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탕에 깔렸을 때 그때 오히려 대화도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나눠관계, 진정한 의미의 우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은폐하거나 많이 간과해왔죠. 그런 걸 은폐하거나 간과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거는 기득권자들이지. 제가 온순함을 나는 권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막 뒷전주시키게 하네. 막 찔러주기 그거는 아니지만 결코 온순함은 미덕은 아닌 것 같아. 홉스의 자연 상태는 틀림없는 미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만 않는데 머물지만 않으면 좋아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제가 같은 예는 만족한 예는 바로 그런 상황이고, 헤겔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까 상호인정, 모범적인 상호인정의 모습을 말씀드렸고, 만주골판처럼 마주친 두 사람이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고 그
그걸 인정투쟁이라는 우리는 흔한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그 해겔의 텍스트에는 인정투쟁이란 말 안 나와요. 생명을 건 싸움, 그 생사를 건 싸움이라는 말만 나와요. 그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나와 상대에게 나는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네? 너 뭐 우리 싸움 내가 죽거나 네가 죽는 거에 난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자기의식이야. 다시 말해서 그냥 그러함, 지금 그냥 그러함 생명이라는 형태로 이제 제일 가깝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 나는 그냥 모든 종류의 그냥 그러함에 대해서 나는 그걸 부정해. 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난 생명의 바다에 함몰되어 있는 한 마리의 생명체가 아니야. 또라이야. 또라이인데 사실은 어때요? 그러니까 작아고 딱해 모든 인물이.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단식하는 수행자하고 같은 모습이고 그 어떤 처절한 이유 때문에 세월호 2014년 가보년에 저는 그때가 가보년이라는 걸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면서 가보년은 그냥 묻히고 가보년도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난 그게 120년 지나서 다시 온 가보년이어서 굉장히 그걸 난 속으로 나 혼자 기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때도 어떤 분이 막 40일 넘게 단식하고 있잖아요. 나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사실은 생명 세계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생명 세계 속의 개체는 그냥 생명의 바다 속에 있는 물방울 뿐이야. 그것 개체로 독립해 있지 않아요. 생물은 절대로 독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도 절대적 독립은 없어요. 인간은 동물이니까 한편으로. 하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로 작정한 동물 혹은 동물이 아니기를 의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와 같아요. 아까는 그 우습게 독재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했지만 그 수많은 훈을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집안의 가오는 이것이다 이놈들아 이랬던 그 작은 독재자 아버지들도 좋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동물로 살지 않겠다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고 진실은 이렇고 그래서 바쿠스의 비틀거림이고 그래서 해결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싸움을 해. 거기서 한 놈은 진짜 그 목적에 진짜 충실해. 치킨 게임을 하는데 그 치킨 게임이에요. 둘이 사실은 이 격투기의 세계에는 처음 그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있어요. 붙으면 한진이다. 붙으면 한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없는 애라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까지는 안 하죠. 경기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싸울 때도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싸우면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경기에 나섰을 때 정말 물러섬이 없이 주눅 들지 않고 땡겨 들어오면 한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별 차이 없다는 거지. 보통은 세계대회 30연승이래. 그런 애하고 붙으면 나올 때부터 벌써 쫄았어요.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70연승까지 가는 거야. 격투기에는 그런 거, 격투기는 굉장히 동물적인 스포츠라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호동이 저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처음 이만기하고 붙을 때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이만기가 보는데 600kg짜리 황소처럼 보이네. 난 그걸 이해해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국가대표 선수급 되는 사람하고 유도를 잡아본 아마추어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체중은 자기하고 비슷한데 바위를 잡은 것 같대요. 안 움직인대. 그때 안 움직이겠어. 사실은 흔들기가 중요하거든. 조금씩 움직여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흔들기가 중요해. 처음부터 막 기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흔들어 보면 안 돼 벌써. 그것도 이해하면서 그런 게 다 주눅인데 그런 거 없이 붙으면은 다 한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 싸움은 이건 목숨이 걸렸는데 치킨 게임을 하는데 한 놈은 또라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때 영웅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영웅 설화수에 많고 독일 영웅 설화수에서의 유명한 영웅 지그프리트라고 했죠. 지그프리트. 용을 죽인 겁 없는 아이. 그러니까 영웅의 설화 속 영웅의 조건은 겁이 없다야. 바로 이 싸움에서 한 놈은 오늘날의 그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하면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가 진짜로 또라이야. 둘이 같이 죽게 생겼는데 진짜로 내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도 좀 분별이 있는 상대방이 알았어 졌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나리오일까요? 아무튼 죽을 수도 있지만 헤겔은 그 시나리오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걸 스토리를 짜죠. 그 사이코패스가 주인이 되고 그래도 분별이 있었던 자가 노예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잊혀지고 이제 주인과 노예 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스토리가 전개돼요.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사실은 뭐냐면요. 개별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거기서 얘기해 주는 바는 자기 의식이 존재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두 측면. 그 두 측면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를 마주함이고 자기를 마주함. 이게 자기 의식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맞아요. 혹은 자부하는 바. 그지? 근데 이거를 위해서 다른 놈을 마주함이 반드시 거쳐야 돼. 이걸 거쳐야 돼. 이게 일이 거쳐야 돼. 이게 사실은 의식 단계에서의 모습이었고 이게 자기 의식 단계인데 의식 단계는 지나가 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의식 단계의 한 요소로다가 걷어져 품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식은 이 양 측면을 다 가져야 되거든. 예? 항상 다른 놈을 상대하면서 그 다른 놈에서 나를 보든지 그 다른 놈을 나로 만들든지 다른 놈을 뭐 밟아버리고 또 다른 놈을 찾아가든지 하여튼 다른 놈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주인이고 요게 노예고 이렇게 둘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뭐냐면 다른 놈을 마주함을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아웃소싱. 이거 좀 끝내주시죠. 저 의식에는 무의식도 포함되나요? 무슨 무의식을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의식적인 그 의식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무의식. 그거하고 좀 번지수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달라요? 많이 예. 지금 그거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이 의식은 아까 말했던 정신의사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의식은 다른 놈을 마주함, 내 바깥에 진실이 있다라고 믿는 태도 그런 뜻이고 의식, 무의식 프로이트 얘기할 때에는 오히려 무의식은 생명에 가깝고 그 생명을 부정하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까지는 배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국 우리 안에 하나의 전체 의식이라는 그 차원에서 그렇지. 합쳐질 수 있지 않나요? 헤겔은 의식의 진실이 자기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복잡한 얘기고 의식을 왜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해. 나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의식이라는 건 네.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 다른 분들이라는 거는 의식된 의식 속에서의 그것뿐 아니라 몰랐던 다른 것들이 낯선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의 어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무의식 전체를 다른 놈으로 돌리는 친구지. 이 정신의학 4장에 나오는 자기의식은. 오로지 내가 승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승인하고 심지어 나는 나다라는 아주 공허한 것만 남더라도 그것만이 진실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내가 얼마든지 뭐 내 안에 원래부터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 거 다 부정할 수 있어. 자기 통제. 그러니까 절대적 부정이지. 절대적 부정으로 존재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프로이트식의 무의식 같은 건 다 내가 아는 걸로 다 돌려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주하지 않는 자기 밖에 있는 건 다 진실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거나 내가 가공해야 하고 내가 먹어 치워야 되고 왜냐면 그냥 그러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난 결론 내리고 난 출발한 사람이거든. 그런 바통을 짊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난 거기에 얽히는 거죠. 맨 끝에 보면 이제 이성 단계에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 의식은 이성으로 성숙했다고 써있지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면 이성으로 성숙하고 나면 이제 다름을 앞에서 평정을 얻었고 다름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얘는 다름을 견뎌내지 못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심지어 자기 생명 활동에 대해서까지 불행한 의식에 가면 자기 생명 활동 때문에 아주 신경질을 낸대. 거식증.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마주하면 뭐냐면 주인은 자기를 마주함
자기를 마주하면 세계를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결국 이게 외주화를 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 해낸 건 성실하게 세계를 상대하면서 그러나 그 세계를 이제 바꿔내는 거잖아. 세계를 상대하면서 그 세계를 나의 뜻에 맞게 바꿔내는 거. 요걸 일컬어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이 등장해요. 그게 노동이라고.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스토리에서는 아무튼 뭐 만주르판에서 욕망 두 놈이 만나고 나는 생명에 안 하고 달리 안 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가고 안 되겠어. 나는 목숨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얘가 왜 주인이 됐어. 그럼 이게 외주화된 꼴이 돼갖고 얘는 뭐냐면 이제 이건 그림처럼 안방에 앉아 계신 뭐 아시마님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마님과 모든 걸 다 해주는 하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놈을 마주함 다시 말해서 세계를 상대함 뭐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 아시마님 오강도 치워야죠. 요강도 치워야 되고 뭐 아시마님한테 밥도 갖다 드려야 되고 밥 갖다 드리려면 요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내가. 내과도 가서 아시마님은 내과가 어딘지 몰라도 돼.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이제 주인 이 노예예요.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노예 없으면 금방 죽어. 3일밖에 안 걸릴 거야 아마. 물이 어딘지도 모를 테니까. 모든 걸 노예에게 의존하는 상태로 주인이 돼버리는 거지. 노예는 근데 노예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각하는가. 내가 노예는 처음에 자기를 마주하신 우리 아시마님은 참 세상에 이제 이렇게 더러운 거 손 안 댈 필요 하나도 없고 정말 귀하고 고우신 고우분이셔. 나는 몸종이요. 나는 맨날 우리 저기만 아시마님만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놈이요. 나는 천한 것이요. 이렇게 살다가 반전의 물고가 딱 튀는 게 어디냐면 생명걸기. 노예가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에서 거의 맨 밑에 1페이지에 자 생명걸기. 원래 있었던 그 싸움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또라이 같은 사이코패스가 한 걸음 더 들어오면 둘 다 죽는데 그 순간까지 막 들어왔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되새겨요. 거기를 보자. 생명 권리가 뭐냐면 죽음 앞에 서기고 죽음 앞에 선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게 어떤 틀 안에도 갇히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순간 어떤 틀 안에 갇히겠어요? 어떤 특수한 처지, 어떤 특수한 조건이 나를 얽매겠어. 그리고 갇힌다는 게 사실은 숨기일 때가 많아. 무슨 인정을 하시니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꼴로 내가 이 꼴밖에 못 살고 있고 내가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 이러지만 알고 보면 그놈 사는 걸 잘 보면은 그게 좋아. 그래갖고 안 나오는 게요. 그리고 그걸 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맨몸으로 만주골판 앞에서 서 살지 못해. 누구도 맨눈으로 하지 정오의 태양을 1시간 동안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무한한 진실 앞에 어떤 틀도 내가 어떤 가림막도 없이 완전히 나를 노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지. 이것을 키에르케고르가 무한한 자유 앞에서의 공포라고 얘기했고 키에르케고르는 88년생이에요. 1788년생. 니체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무한한 자유 앞에서의 공포.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 틀 안에 있는 걸 탓할 일도 아닌데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무한한 자유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거기를 어떤 틀 안에도 갇히지 않게 숨지 않게 이게 자신의 자기를 마주함을 되새기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홀로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피어지시 자기를 마주함이라는 말로 제가 번역해 놓은 그 피어지시가 일상 언어에서는 홀로임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 설 때만큼 처절하게 홀로일 때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기 암 진단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진단 받는 그 순간에 이거 약간 비슷한 걸 느끼지 않겠나. 젊을 때 갑자기 받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노예가 이뤄내는 반전의 첫걸음이에요. 여기를 한번. 그 다음에 요거는 아름다운 그 이론이기 때문에 읽어볼 만하고요.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노예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노예이기만 한, 즉
즉 다른 놈을 마주함이라는 자기의 활동만 나는 열심히 뭐 저기 요리 만들어서 다른 놈한테 갖다 바치기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농사 져갖고 또 그거 하고 바치기만 하고 다른 놈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놈한테 갖다 바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마주함 다 자기 원하는 것대로 다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게 자기를 마주함이라는 그 상황 바로 그 사이코패스라고 난 생각했지만 사이코패스처럼 정말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나는 한 번도 못 경험해 본 걸까?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특수한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딱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그 생사를 건 싸움 때 자기가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르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되새겨요. 이 의식은 물론 여기는 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이 정신현상학의 전개는 항상 옆에서 철학자가 조금씩 조언을 해주면서 끌어줘요. 여기서 철학자가 조언을 어떻게 보면 이 의식 노예는 이것이나 저것을 염려하거나 이 순간이나 저 순간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전체를 염려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곧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이 의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내면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의식은 자기 안에서 속속들이 전율했고 이 의식 안에 고정된 모든 것이 떨었다. 그런데 이 같은 순수하고 일반적인 운동, 모든 존속의 절대적 유동화야말로 자기 의식의 단순한 본질, 절대적 부정성, 순수한 자기를 마주합니다. 따라서 이 의식 안에는 자기를 마주하니 내재한다. 이미 내재한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지. 나도 저 주인과 다를 바 없이 나를 마주한 놈이야. 내가 그때 나를 마주했었군. 그게 나를 마주한 것이었군. 그 깜깜하던 그 순간이. 이게 깜깜해.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에요. 깜깜한. 모든 뭐 유동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야. 그리고 불가에서 돌을 깨치는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 1막에서 3장 구별하는 구별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거하고 다시 재현돼요. 여기 더 실감나고 와닿게 죽음 앞에서 공포. 재밌는 건 절대적 주인이에요. 이 절대적 주인 앞에서 느낀 공포를 내가 되새길 때 특수한 아시마님 아무개가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 무서운 정도, 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참 사실은 현실에서도 이미 이미 다 알지. 우리 아시마님 불쌍해서 도와줄 뿐이지. 저게 무섭지는 않아. 그냥 내가 없으면 쟤는 저 2주 안에 죽어. 그거 알면서도 그냥 정으로 어떻게 보면 연민으로 이렇게 계속 해드리는 겨. 서로 불행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회는. 서로 불행하고 있다. 그 뭘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시집가서도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뭐 사극에서만 본 거라 좀 그건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 못 봤습니다. 나 그런 양반 가문이 아니어서 이게 반전의 물꼬고 이 순간에 노예도 내가 다른 놈을 마주하고 있으나 내가 다른 놈을 마주하는 내가 하는 세상을 상대로 내 뜻 따라주지 않는 세상을 가지고서는 씨름하면서 열심히 밭도 일구고 풀도 뽑고 하는 이 모든 짓거리가 꼭 배만을 위한 건 아니었구나. 이 행동이 나의 뜻을 노동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나의 뜻을 이 세계에다 심는 내 뜻을 이 세계에다 심었으니까 적어도 이 세계의 이 부분 즉 내가 일고 이 밭 이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노동이고 노동이 추구하는 게 이것은 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작품, 그게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은 헤겔이 생각하는 노동은 작가의 작품 활동이에요. 작가로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구상으로 머물지 않고 이걸 실현해서 세계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뜻과 좀 어긋나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를 보면 돼. 그게 만족감이고 그게 작가의 만족감. 그리고 또 떠나야죠. 또 다른 또 만들어야죠. 그런 노동 활동의 뭐랄까 긍정적 의미 같은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적 상호인정에서 관건은 역할 담당자성 너머의 개인성의 인정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요 설명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역할 담당자성이 나와요.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거의 구별하지 않지만 철학적으로는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person하고 영어에서 person, 독일어 똑같아요. person, individual. 지난번 강의 때 이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해요. 독일에서는 이걸 individual이라고 씁니다. 오늘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 다 됐어요. 이게 제가 과격한 번역어로 이게 역할 담당자라고 번역하고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걸 보통 개인만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 개인 뭐 이런 뜻이에요. 퍼슨 나오면 퍼스널리티 그럼 성격, 뭐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개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뭔 차이가 있느냐? 퍼슨은 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역할이야. 퍼슨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이라는 거 알죠? 그 가면이 뭐냐면 결국 역할을 뜻해.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역할이야. 그 연극 안에서의 역할. 우리는 사회 안에서 다 역할 담당자로 살아. 그리고 역할 담당자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역할 담당자는 대체 가능해요. 아닐 것 같아요? 다 대체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역할 담당이야. 엄마 역할도 그래. 생물이니까 그거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사회적 역할을 따지면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다 그걸 맡은 사람 대체해도 돼. 얼마나 대체해도 돼. 법이 다 허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 물론 어렵지만 원리적으로 사장 역할, 대통령 역할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건 대체 가능해야 합니다. 인디비주얼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허한 나는 나다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공허한 위치에서만 존재하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개인이에요. 인디비주얼. 그리고 이 개념은 이거 뭐 많이 심각하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뭐 이미 예수 시대 더 옛날에서 나왔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근대하고 연결해갖고 셰익스피어 때 나온다고 얘기해요. 셰익스피어. 왜냐면 일단 이 개인은 대체 불가능하고요. 셰익스피어의 1603년쯤에 초연된 걸로 추정되는 뜻대로 하세요라는 그 작품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온 세상은 무대, 사람들은 모두 배우일 뿐이야. 등장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지. 한 사람이 자기 시간 동안 여러 역할을 하네. 세상을 무대에 비유하고 사람들을 연구 배우에 비유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삶 전체를 상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특수한 처지에 마냥 묶여있지만은 않은 그런 관점을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내가 객석에서 연극을 보듯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무대로다가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때 그 나를 포함한 이 무대 전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객석에서 나가볼까? 걔가 인디비주얼.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또 막연하게 그지없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어떤 사회, 심지어 어떤 언어화에서도 인디비두움은 포착이 안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당연히 어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고 믿어. 그리고 이 사회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인정의 이유 혹은 그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 너가 뭔데? 네가 뭐길래 대체 불가능해? 그럼 나는 예를 들면 나 1993년도에 시추민에 당선됐어. 아니 그런 놈 많아. 거기서 몇 개 더 붙인다고 쳐. 몇 개 더 붙여오면은 뭐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나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원리적으로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면 원리적으로 나를 특정할 기는 없어요. 키 163에 몸무게 얼마고 이름 안 되고 주민번호가 얼마 이렇게 하면은 영구 세세 뭐 하여튼 빅뱅을 다시 뭐 만 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반복시키면은 다시 너 우주 역사에서 너 하나만 딱 나오겠냐? 그거는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어떤 딱 개별자로서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나 유일무이한 단독자이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 아까 객석에 내려선 사람의 입장처럼 그 무대 안에 어떤 역할에도 매이지 않은 그런 보편적 관점을 가진 자지. 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게 상호 인정의 핵심이에요. 아까는 제가 특수한 처지에 있지만 특수한 처지에만 매여 있는 놈이 아니야.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특수한 처지를 벗어난 단독자라는 표현은 니체 그리고 그 이후에 실존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헤겔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보편자지. 보편인간, 보편적 이성이다. 혹은 보편적 양심이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아무튼 틀에 갇혀 있는 놈에 지나지 않지 않다. 아니, 놈에 불과하지 않다. 그 어떤 틀 안에도 갇히지 않는 자녀.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21세기에 요새 유행하는 철학에서의 용어가 나오는 자녀. 영어로 레스트나 레스트, 레지두 뭐 이렇게 쓰겠네요, 그죠? 찌끄레기야. 그리고 그 찌끄레기는 특정해서 야 이게 너의 개인성을 보여줘. 너가 유일무이하며 또한 네가 너의 처지에만 매여 있지 않은 보편자라는 걸 보여줘. 근데 뭘 어떻게 보여줘? 볼 수 없어.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네가 아무리 나를 긴 문구로다가 기술해서 너는 모은 대학을 나왔고 어쩌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가 나의 전부는 아니야. 난 뭔가 자녀가 있어. 아직 그걸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걸. 뭔가 거기에는 덜 들어가 있는 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자꾸 얘기할 테고 그 자녀. 그런 식으로 인디비두는 존재하고 그 인디비주얼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호인정의 핵심이다. 그것과 근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인디비주얼로다가 인정받는 것과 헤겔은 생명 권리를 같이 엮어 넣어요. 인디비주얼로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명 권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거 읽어볼게요. 오로지 생명 권리를 통해서만 자유가 입증된다. 자유가 틀 안에 매여 있지 않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단독자 혹은 보편자라는 거예요. 자기의식이 생명의 펼쳐짐 속에 침몰해 있으나 자기의식이 생명의 펼쳐짐 속에 침몰해 있으니 자기의식에게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 자기의식이 생명의 펼쳐짐 속에 침몰해 있어. 자기의식도 동물이니까 인간 동물이야. 그러나 그게 그 자기의식에게는 본질이 아니야. 동물성 나의 본질 아니야. 자기의식은 오로지 순수한 자기를 마주함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생명 걸기를 통해서. 생명을 걸어본 적 없는 개인은 역할 담당자로서는 물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인정받음의 진실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요 표현에서 제가 역할 담당자라는 걸 써야 되고 사회 내에서 역할 담당자로서 인정받는 거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인정인 거예요. 상호인정. 헤겔이 말하는 상호인정. 너나 진짜 중요한 우리를 형성하는 혹은 정신을 형성하는 나너 관계. 즉 우리는 서로를 대체 불가능한 인디비두움으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서로가 지금 특수한 처지에 매여 있지만 여기가 애매해. 어려워. 저는 여기서 칸트주의자로 돌아와서 마치 그 처지에 매여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서로에게 인정해 줍니다. 사람은 무리 짓는 동물이어서 혈손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 역할을 맡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역할을 벗은 것도 역할이야. 심지어 사회 내에서요. 예술가 같은 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일반적인 역할을 좀 벗어난 인물처럼 굴어도 된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이상한 기행도 하고 백남juk 같은 사람들은 막 전시장 입구에다가 소대가리 피 떨어진 것도 막 걸어놔도 그래도 저기 뭐 좀 괜찮은 어린이 의사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 봐주고. 그런데 그것도 역할이에요. 그것도 페르손이라고. 우린 다 페르손이야. 그리고 어떤 사회도 페르손이 아닌 이 벌거벗은 인디비주얼을 그냥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거는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인디비두움은 사회 안에 있을 수 없어. 그런 인디비두움이 심지어 사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야. 반사회적 역할. 네?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성격장애인이지 뭐. 반자 역할이네. 반자 역할 같은 걸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역할을 맡은 사람하고 또 얽히고 우리는 다 페르소나로 살아. 그러나 아까 마치 이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개인 혹은 단독자 혹은 보편자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마치 사회 바깥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굴 자격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에 모든 게 달렸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로 알아. 사회 바깥으로 나오면 다 죽어. 그건 알아요. 우리는 부리짖는 동물이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미 생명으로서 생명권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럴 때 다 역할 담당자고 특수한 처지에 놓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상적인 완전 대칭적인 나눠 관계가 아닌 종류의 주인 노예 관계 비슷한 것들의 변주 속에서 살아요. 뭐 고용자와 뭐 피고용자의 관계,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숱한 비대칭 관계 속에 살잖아. 그런 것도 쫙 짜여지는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마치 그 사회를 벗어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굴 자격. 그게 인간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존엄은 바로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반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좀 더. 예를 들면 내부 고발자.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박수를 친다거나 혹은 그럼 내부 고발이 더 나와야지 라고 얘기할 때 한 게 그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 사회라 요 좁은 그 집단 그 조직에 해를 끼칠지라도 더 큰 조직 혹은 더 큰 사회에 장기적으로 심지어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조직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득을 주는 그런 행위잖아. 그래 내부 고발해야 돼. 내부 고발할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 조직을 떠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격. 요거를 우리는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겁나. 그래 나는 어떻게 보면 나도 노예 비슷하게 이게 저기 쫄아가지고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떠드는 걸 수도 있어요.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쉽겠어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뭐 유명한 S 대학에서 뭐 유명한 S 외국어 학과의 교수가 뭐 몇 명인데 몇 명이 다 지금 기소인지 윗걸인지 뭐 한쳐온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렇다고 같은데 다들 관행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튼 더 재밌는 건 비전인데 오늘 비전에 나타나는 게 이제 4장에서의 자기의식의 구체적인 인물들은 아까 주인과 노예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식의 양 측면을 두 명의 배우에게 두 명의 역할, 그러니까 외주를 줘갖고 양 측면을 가지고서 무슨 이제 논리처럼 꾸며본 거라면 정말로 1장, 2장, 3장에서 감각적 확신, 뭐 지각, 그다음에 지성이 나타난 것처럼 자기의식 파트에서 자기의식 부분에서 나오는 세 인물은 스토아주의자, 회의주의자, 불행한 의식입니다. 그 세 인물이 또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제 요 얘기는 잠시 잊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은 계속해서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개인. 난 개인이야. 난 자유론자야. 난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았어. 난 역할 담당자에 불과하지 않아. 역할 담당자는 그다지 강하게 여기 나오지 않죠. 해결도 얘기했죠. 근데 역할 담당자보다도 생명. 난 생명에 함몰되어 있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인데 이걸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게 상호 인정이고 자기의식. 그런데 그 상호 인정과 다른 차원에서 이 개인이 그 상호 인정이라는 모범적인 길을 가지 않냐고 이 개인이 세계를 상대하면서 나는 세계에 매여 있지 않아. 생명. 그 세계에는 나의 생명도 포함해요. 나의 특수한 처지. 세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포함된 그 모든 그냥 그러함의 차원에 나는 매여 있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때 아까는 이제 죽기살기 싸움을 했다면 이번에는 스토아주의자, 회의주의자, 불행한 식의 길을 거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스토아주의자는 막무가내로 자유롭게 즉 현실을 외면하기 생각이 마치 사회 바깥에 있더라도 한 것처럼 굴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격을 인정받고 말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나는 그냥 사회 바깥에 있어. 그냥 출가해버리기. 스토아주의자, 실제로 스토아주의라는 철학이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맹점이기만 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도약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 있었다면 대단해요. 스토아주의자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스토아주의자는 노예와 왕관을 쓴 왕이 둘이 감옥에 앉아갖고 밑에다 칠판으로다가 막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막 원하는 거지.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 생각의 자유거든. 수학을 막 풀고 막 수학의 논리를 따지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순수한 이성으로서 서로 대화할 때 그 기쁨. 그때는 노예와 그 왕이 대등해. 물론 노예가 이제 수학 피타고라스 따라다니면서 수학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일 때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런 경제에 이른다는 건 대단한 솜씨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기괴한 거야. 아니 씨 노예는 노예고 왕은 왕이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갖고 이 삶에 뭔 도움이 돼? 순수한 이성은 비판받아야 돼요. 칸트라고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런데 스토아주의자 다음에 나오는 회의주의자는 뭐냐면 외면을 가지고서 자유를 이뤄낼 수 있겠어요? 외면하면 걔가 가만히 있을까? 옵니다. 가출가라면은 엄마가 따라오잖아. 우리 딸 어딨냐고 그러고서는 그 저기 절에 와가지고 또 우리 딸 그러면 또 늙은 비구니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진정하라고 딸은 여기 없고 딴 데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막 이러다가 그래도 또 나중에 만나야 되고 다시 몰체크 데려가고 현실은 들러붙습니다. 외면으로 끝날 수가 없어. 자유를 외면으로다가 자유를 이뤄낸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가능해요. 나는 내 발목을 내 발목에 걸린 사슴은 여전히 아프고 왕은 여전히 왕이고 나는 그 왕과 조금 전에는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당신 그 저기 증명법은 이게 옛날 거야. 그래서 틀렸어. 내게 더 좋아. 이렇게 막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자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기의식은 현실과 적대 관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현실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싸우러 가는 순간 다 망쳤어. 왜냐하면 붙으면 한지거든. 계속 살아나고 붙으면 똑같아. 나도 진흙탕이야.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비본질 같은 놈, 너 이 비본질, 너 같은 놈을 나는 본질이야 임마. 내가 딱 외면했는데 제가 자꾸 따라붙으니까 아이 이 비본질 너는 없어져. 딱 들러붙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동안에 똑같은 놈이 됐지. 나도 비본질, 얘도 비본질. 그게 회의주의자의 꼴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주의자가 한편으로 여기 좋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그러면은 여기 안 했죠. 그래서 스토아주의가 무턱대고 자유롭이라면 회의주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마주하고 적대하는 스토아주의자예요. 한 걸음 더 나온 스토아주의자지. 다른 놈이라면 다른 놈이면서 같은 놈이야. 야는 섣부른 현실 부정을 시도해. 그거는 현실로 떨어지고 그래서 끝없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불행한 의식이 돼.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이중성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수습하지 못하는 놈이야. 한편으로 나는 다른 놈을 마주해야 하고 즉 현실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나는 자기를 마주한 놈으로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어. 혹은 나는 자유로운 게 나의 본질이야. 자유롭지 않다면 나는 나가 아니지. 난 자기의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다른 놈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이놈을 상대해야 돼. 그걸 알아. 자기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못하죠. 그러면 불행해진 겁니다. 자기가 불행의 공식은 뭐냐면 세상이 내 뜻을 안 따라준다. 이런 의미에서 불행하지 않으면 이상한 놈이야. 왜냐면 다 불행해요. 그리고 불행을 거쳐야만 해요. 여러분 불행을 싫어하지 마세요. 세상이 내 뜻을 안 따라준다. 세상이 내 뜻을 계속 따라주는 게 어딨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과대망상 혹은 뭐라 그러나 전능감에 젖어 있는 미친 사람이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도 참 이상해. 혹은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섬기는 신의 뜻대로 된다고 믿어. 그것도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쓰는 거다. 아무튼 세상은 우리 뜻을 안 따라주고 세상이 우리 뜻을 안 따라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시뮬레이션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모형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구나. 모형이냐 실제냐의 그 차이는 내 뜻대로
다 내 뜻대로 다 해주는 놈은 모형이요, 인형이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그건 하여튼 내가 만들었든지 누가 나름의 만들어준 헛개비야. 내 뜻을 안 따라주는 놈, 그놈이 진짜 내가 상대해야 돼. 아, 윤자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군침도 이렇게 나오고, 뭐가 하여튼, 혹은 맥박수도 올라가고, 이제 한번 붙어와야 되니까, 막 혈당도 쫙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격투할 준비겠지만, 꼭 격투할 준비라기보다도 아무튼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군침이 막 돌고 그래야 돼요. 그게 옳지. 그게 아니고 세상이,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이 내 뜻을 안 따라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식으로 체념하며 같이 있게. 제가 보니까 불행한 의식 단계에 가면 이제 자기의식에 애초에 품었던 확신이 깨지고 원대한 기획, 다시 말해서 다른 놈은 전부 다 배제하고 나 홀로 독야청창하리라 라는 그 기획이 포기됩니다. 그래서 내 뜻에 안 맞는데 그놈하고 저놈하고 난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물러앉아. 그러니까 세상은 내 뜻을 안 따라줘. 이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해답은 겁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내가 이제부터 공동 작가로 세상을,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그놈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대등한 입장으로 나의 작품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 작가예요. 걔를 공동 작가로 초대하고 걔를 공동 작가로 어떻게 보면 부릴 수 있으면 그겁니다. 그게 이성 관계야. 이성 단계, 이성은 다름을 단지 다름이라고만 보지 않아. 해결은 그렇게 썼어요. 세계가 나라는 확신을 품은 의식이 이성이다. 그 말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이해하면 무슨 뜻이냐면 세계와 내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동의해낼 수 있고 나는 양보할 준비가 된 거지 이제. 이제 내 뜻을 고집하려 하지 않아. 나도 양보할 수 있어. 그리고 쟤하고 나하고 공동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에 이른 조각가들은 재료잖아. 재료가 다른 놈이야. 재료. 대리석을 윽박지르지 않아.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상은 거기 들어있었고 나는 꺼냈을 뿐이다. 그건 그만큼이나 그 재료로 생각되는 그거를 공동 작가 수준으로 띄워주는 말이야. 근데 그게 큰 지혜인 게 윽박질러서 되는 일은 없거든. 그 대리석 덩어리는 대리석 나름대로의 결이 있고 거기에 무늬가 있고 균열이 있다고. 그거를 배려해 가면서 내가 원래 품었던 스케치를 고칠 줄 알아야 해. 그런 데로다가 나갈 수 있는 좋은 한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의식은. 불행한 의식에 이르러서 드디어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공동 창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는 이거는 중요한 지혜고 아까 정답처럼 나온 그 개인들 사이에서의 그 상호인정을 통해서 이루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 관계, 그거를 해결은 정신이라고 부르고 그 정신은 이제 실현되려면 좀 더 앞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6장에서 나오니까요. 5장 내내 이제 이성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동작품의 원리 그거 하나를 믿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다 했어요. 다음번에는 5장 이후의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요. 개인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퍼슨과 인디비주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토론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죠. 오늘 질문이나 보충이나 반론을 환영하겠습니다. 반대편의 말도 들어야죠. 해결 얘기는 대충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해결 얘기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도?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이 네. 세계를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죠. 선생님 말씀만 정말 의리 삼아서 그렇죠. 듣고 의지하세요. 있는 거예요. 사실 책으로 지금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게 이제 그 해결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자면 네. 해결이 이런 말을 했나요? 정말 이런 말을 역할 담당자와 개인에 대한 얘기는 내가 독특하겠고 그 외에는 해결이 다 한 말이죠.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로
얘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와 진실에 대한 얘기가 다를 리가 없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다는 문구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제 철학의 출발점처럼 얘기되는 거고, 근데 그 말을 결국 너 자신을 알라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은 너 그 자신이잖아.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놈인가. 그리고 인간이 된 이후에 써온 최초의 모든 문헌들의 이야기의 내용은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라는 게 답이고, 무슨 길가메시 뭐 이럴 때부터 모든 설화, 모든 전설의 핵심은 인간에게 제일 관심은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을 점검하는 것이 철학의 몫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자화상을 일컬어 이데올로기라고 하고요. 그 이데올로기 비판이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 신전에서 무슨 소크라테스가 얘기되고 뭐 이런 때부터 인간의 활동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최대 과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에 이제 근데 이게 다 해결이 해결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부끄러운 얘기다. 부끄럽다기보다 이 해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잘 못 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해결의 이론을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 문제의식 속에서 반영을 투사하셔서 설명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바로 오리지널인지. 그냥 이 얘기 했어라고 그대로 보여주는 건지가 지금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알겠어요.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공동 작품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해결을 이제 공동 작품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정당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것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 좋은 집안에 가서 배우고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 부분도 사실 네.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해결을 만날 수 있는 해결을 어떻게 만드냐면 정말 그 나와 같은 인간적인 고민을 한 인간으로 만나는 그럼요. 내 고민과 이 사람 고민이 같은 거였구나. 그럼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시간이나 모든 것들은 조금 달랐지만, 내가 찾는 그 질문과 고민을 이 사람들이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았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항상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를 볼 때 그 태도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취해야 사실 돼요. 철학이 저한테 필요한 이유고 우리에게 그럼요. 삶의 철학이 그리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또 취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사람이. 그 아주 바람직한 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다시 칸트. 선생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겠다는 태도로 하면 안 되고, 준엄한 재판관의 태도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재판관의 태도로 자연에 다가가서 배워라. 근데 대부분의 자연뿐만 아니라 해결에게 나갈 때도 해결은 증인이야. 지금 끌려 나온 증인. 야, 나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십시오. 다 받아주겠습니다. 100년을 공부해도 안 돼. 물론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왔던 어떤 그런 거와 지금 해주시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정말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보통은 해결이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특별한 얘기를 해결만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분리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아마 해결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외웠을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해결. 제가 그래도 제일 친숙한 사람은 그 네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뭐 토마스 이런 사람도 갖다 끼워올 수 있어. 쉐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조금 알고. 근데 결국 저는 해결만이 뭐 독특하게 엄청난 걸 해냈을지는 없다고 믿어요. 아우프헤벤, 원래 해결이 이렇게 쓰기 전에도 독일에서 아우프헤벤 그렇게 쓰는 거고, 대한민국에도 거두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 새끼 먹고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또 다 이 무한한 진실 앞에 그냥 내가 무방비로 쓰면은 내가 정신없어갖고 다 미쳐버리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그래서 틀 안으로 숨으면서 또 갇혔네 말았네 하기도 하고, 세상이 내 뜻을 안 따라주네 그러면서도 또 세상이 내 뜻을 안 따라주네, 이번 생은 망했네 이러면서 왜 자꾸 그 소리 하냐면, 그러면은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면 네. 그 동양의 음양이라는 태극이라는 것 네네. 그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이해가 쉽게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해결이 어떻게 저 아까 얘기한 그 운투라는 거 그 어허. 부분은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알아야겠지만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음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같이 네, 공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와 여기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나 이게 하나의 큰 인류라는 관점을 보자. 그렇지. 양쪽 다 취한 거예요. 여러 버전이 있는 거죠. 여러 버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특히 아까 이제 운투자맨으로 끝나는 건 아까 이제 두 번째 지각이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정신상 내부에서도 뭐 더 좀 더 세련된 애들이 이제 등장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의 관계는 그게 이제 데놀리아에서 더 잘 나오지만 거기 레플렉시온이라고 해요. 레플렉시온 반영 반사.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그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뭐 여럿을 반영하고 조금 더 좀 세련된 듯 하잖아요. 그건 그냥 무턱대고 함께보다도 반영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더 나가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서 얽힘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저는 선생님의 해결 강의가 이 지구상에는 한 해결 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들하고 완전히 공통점이 없이 유익한 점만 막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유 공통점이 네네 공통점도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한 거두다는 말 그걸 이제 독창적으로 했는데 예 독창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발견 나 맞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에서 그렇게 써요. 발견이 발견이죠. 한국말 그렇게 쓰잖아요. 부정적인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거든요. 100% 확신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아웃해변을 거두다는 것이 가장 옳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반대편의 목소리 그건 들려주세요.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지향하다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개별성, 개성 그걸 추구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타협할 준비가 늘 돼 있어요. 단지 외면 나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해결이 독특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의 영향하에서 부서지게 그냥 해결을 하나도 안 읽어보고서는 막 정리해가지고 서로 유통하고 있는 해결이 이상한 거죠. 그 해결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다 역사 철학, 법 철학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해결의 주저는 정신현상학하고 데놀리학이에요. 근데 거기는 잘 말을 못해.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또 역사 철학이나 법 철학도 읽으면서 뭐를 읽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비유 하나만 낼게요.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성의 높이만큼 바깥에다가 막 토성을 막 흙더미라도 쌓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에 들어가지 그냥 성 밑에 달라붙어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다가는 계속 그 인명피해만 나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위대한 철학자, 큰 철학자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흙더미라도 쌓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 철학자와 대등한 위치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고민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서 그 철학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답이 들리고 내 나름의 고민 속에서 그 성이 열린다고. 그렇게 높은 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류는 길가메시 이후 이래로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 시골 촌동네에 살았던 물론 예나에서 대학 예나에 있을 때는 거기는 그 당시에로서는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해결은 대단한 인물이긴 해요. 그리고 엄청난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아직도 캐내야 될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야.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해결들이 대개 뭐 이렇게
일관성을 띠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 역시 누군가가 알아서 받아 챙겨서 누군가와의 공동작품들이 계속 그렇게 굳어졌을 거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 공동작품의 주요 그 공동 해결 말고 공동 창작자들은 다 일본인들이지 뭐. 교토 아파 뭐 이런 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